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12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선도와 선물의 가치평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시점 현재 선물 가격이 FT이고 FT라는 거는 선물 계약을 맺는 T시점에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FT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가격이 적용되는 거는 만기 라지티 시점에 이 기초자산을 거래를 할 때, 그죠? 이 선물 계약에 따라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FT이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현재 T 시점에서의 가격은 ST이고 만기가 라지티 시점이다. 그럼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FT는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약서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상에 적는 그 계약 가격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요 공식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FT는 그 계약을 맺는 그 당시에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그 금액의 미래 가치, 그죠? STER 타우,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ST라는 이 금액의 만기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로 요 FT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합당하게 계산된 적정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차익 거래 상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개념이다.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왜 저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합시다. 자, 차익 거래라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가 언제 발생하느냐면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산이 고평가되거나 혹은 저평가됐을 때, 그죠? 시장 균형에서 시장이 벗어나서 어떤 자산이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을 때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내 걸로 하지 말고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장 균형 상태, 즉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FT가 ST의 미래 가치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하면 이거는 FT가 고평가되어 있고 ST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하려면 고평가된 이 선물을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선물 매도를 해야 되겠죠. 선물 매도하는 게 뭐예요? 기초 자산을 만기에 팔 선물 계약을 맺는 거지. 그죠? 기초 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하면 현금 흐름은 없다. 왜? 계약서만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 자산은 저평가됐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자산을 매수를 하는데 내 돈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돈을 빌려와서 매수를 하게 된다. 매수할 때 ST라는 현금 흐름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 현금 흐름을 내 돈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거래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ST라는 금액을 차입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T 시점 현재는 현금 흐름을 합치면 0이 되겠죠. 라지 T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선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면 돼. 얼마에? FT라는 금액을 받고. 근데 내 걸 팔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산에는 내 돈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마침 T 시점에 사놓은 게 있지. 차입한 금액으로 기초자산 매수해 놓은 게 있죠. 이건 원래 내 건 아니죠. 그죠? 거래 과정에서 내가 이제 산 거죠. 요거를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팔아. 얼마를 받고? FT를 받고, 선물 계약에 따라서, 그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 FT를 받고 팔아요. 팔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돈 이제 빌린 거 있잖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액 차입한 그 ST라는 저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STER 타우라는 금액이 될 텐데 그거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 합계를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ST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요 현금 흐름들을 다 합친 거, 현금 흐름의 총합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스몰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인 FT-STER 타우만 남게 되고, 요 값은 우리 증명 시작할 때의 저 부등식에 의해서 양수가 된다. 그래서 요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들어간 거 없죠. 내 자산 들어간 거 없죠. 그리고 불확실한 거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뭐 이익이 그 양의 수익, 그죠? 양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저런 경우에는 음의 수익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확실하게 양의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양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얻은 요 수익을 차익이라고 한다. 그죠? 차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래를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물이 계속해서 매도될 거예요. 선물이 매도되면 선물의 공급이 늘어서 선물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죠? 물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계속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수요가 늘어서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지. 그죠? 웃돈 주고서라도 살려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ST는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고평가됐던 놈은 값이 떨어지고 저평가됐던 놈은 값이 올라서 결국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 등식하에서는 차익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차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 즉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등식이 이러한 방향으로 성립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FT는 저평가되어 있고 ST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을 빌려서 충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평가된 FT를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매수, 즉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기초자산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내다 팔아야죠. 근데 내 걸 파는 게 아니라 빌려와서 팔아요. 그래서 기초자산을 차입해서 공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수 중에 그 공매도 해가지고 빌려와서 내다 팔고 나서 그 대금이 내 손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ST만큼 발생을 하게 되고 요 놈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래 끝날 때까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둘 거야. 그래서 요 거래 대금을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내수 중에서 요 ST라는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의 총합은 0원이 되고 라지 t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해놨잖아. 그래서 저 계약을 이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F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매입을 하고 마침 그렇게 해서 생긴 것 가지고 공매도 할 때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기초자산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그 기초자산을 갚으면 되겠죠. 그래서 선물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수를 해서 그 기초자산을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그 기초자산 빌려준 사람한테 되갚으면 된다. 그래서 선물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수할 때 계약 가격인 FT만큼 지불하고 이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예금 인출을 하면 STER 타우라는 금액이 내수 중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 거래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 요 거래의 수익이 될 텐데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합쳐봐야 0이 되고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의 합만 남게 되는데 그 값은 STER 타우 마이너스 FT가 되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 의해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자금과 내 자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간 거죠. 추가적인 비용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이익을 보고 저런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다.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차익 거래에서 얻은 그 수익은 차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물은 계속해서 매수될 거예요. 선물이 매수되면 선물의 수요가 늘어서 선물 가격은 오를 거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은 계속 공매도가 될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공급이 늘어서 기초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저평가된 FT는 오르고 고평가된 ST는 떨어져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차익이 0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양의 차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스텝 1이든 스텝 2든 저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불균형 상태가 해소돼서 사라지고 시장 균형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물이 갖고 있는 그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파생 상품이 그런데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기초자산의 시장이 거의 항상 그 균형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생 상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균형 상태야말로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은 한정되어 있는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욕망을 가장 그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거 그게 이제 최대의 문제인데 그러한 자원 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시장 균형 상태죠. 왜? 시장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 하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가격과 수량이 거래량이 그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균형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시장 균형 상태죠.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를 거의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이 파생 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스텝 1과 스텝 2에서 봤던 이러한 이 차익 거래는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그죠?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스텝 1처럼 뭐 부등호가 이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성립하면 스텝 1과 같은 저러한 차익 거래를 하게 되고 그다음 스텝 2처럼 이렇게 스텝 2가 오른쪽이구나. 스텝 1처럼 왼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스텝 1처럼 저러한 그 차익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스텝 2처럼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하면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이 사라질 때까지 이 똑같은 거래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옛날에는 사람이 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기계가 해. 그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프로그램으로 미리 이제 조건을 짜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어떤 순간이 오면 특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는 대부분의 현대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지금 상황 현재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차익 거래는 거의가 그 프로그램 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보통 이제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은 뭐 당연히 다 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혹은 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요즘에는 다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뭐 C++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개인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여러분이 해보면 돈은 별로 못 벌어.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융기관처럼 거대한 기관들이 다 그걸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 그러면 1초 안에 이 기회가 사라져.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굉장히 적은데 그러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이익이지. 땅을 파봐라 뭐 돈이 나오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파이썬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이러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금융 이론, 특히나 이제 차익 거래에 관련되는 이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요 이론적인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뭐 세금이라든가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무시돼 있죠. 그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차익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의 형태로 해보면 좀 차이는 있어요. 요 이론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뭐 하여튼 최소한 요런 정도의 그 차익 거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파생 금융 상품의 이해 과목을 들어보면 그 책에서는 그 교재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차익 거래 예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차익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파이썬을 웬만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수업 듣고 있는 학생 중에 이제 이번 학기에 그 뭐냐 도전 과제 뭐 그런 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점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중간에 뭐 중간 보고서 이제 기말고 보고서 이런 거 내 가지고 이제 학점 인정 받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 학기에 내 수업 들었던 학생이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파이썬을 직접 익히고 해가지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러한 차익 거래 그 친구는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계획서상으로 봐서는 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 매매는 크게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거래를 하겠다. 투기 거래하고 그다음에 차익 거래하고 두 종류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차익 거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차익 거래 목적으로 하는 게 뭐랄까, 금융기관들 사이에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 프로그램 매매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가치 투자 내지는 뭐 기술적 투자 뭐 요런 관점에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그 도전 과제를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도 있어. 그런 학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 이런 거를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돈을 걸어서 하라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이 없는 거래이긴 하지만, 그죠? 뭐 하여튼 본인 돈을 직접 들이지 않고 해보려면 그 모의 투자, 키움증권이나 하여튼 주요 증권사에서 모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 투자의 형태로 이런 거 한번 좀 이제 연습 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차익 거래 상태는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무차익 거래 상태,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요거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수요 공급의 변화가 없어서 시장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죠. 그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이렇게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면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뭐 어느 쪽이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게 변할 이유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장 균형 상태도 외부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 한은 균형 상태 그대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시장 균형 상태하고는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원리죠. 차익 거래는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적정 가격, 시장 균형 가격보다 고평가된 자산은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저평가된 자산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파생 상품은 이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이 학기 초에 보면은 그 파생 상품에, 그러니까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증권을 세 개로 나누면서 주식은 뭐 그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가지고 만든 증권이다. 그 다음에 채권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차용 증서 같은 그런 증권이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다 이해를 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주식과 채권을 지지난 시간까지 다루면서, 그죠? 지난 시간인가? 하여튼 다루면서 뭐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학기 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안 와닿았을 거예요.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을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자산을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 그죠? 앞에서 그 FT가 방금
이 증명한 대로 FT는 ST의 미래 가치로 결정이 되잖아. 그죠? ST라는 현재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을 라지 T 시점으로 미래 가치로 환산한 값. 그게 바로 FT, 현재 정하는 선물 가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뭐에 연동돼서 결정이 됩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이 되죠. 그죠? 선물 가격 FT는 기초자산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ST에 연동돼서 결정이 되지. 그죠? ST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연간 이자율 R을 알고 있고, 만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죠? ST하고 R하고 T를 알고 있으면, 그죠? 라지 T.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값들을 가지고 FT를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 ST에 연동돼서 FT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이 파생상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도록 해주는 식이 방금 증명한 그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파생상품이야.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 그거를 파생상품이라고 했었는데 이 선물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이 된다. 기초자산의 미래가치로 기초자산 가격의 미래가치로 선물 가격이 결정된다. 라는 그 식을 통해서 선물이 파생상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증명했던 그 정리, FT는 ST의 미래가치다 라는 그거는 선물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선물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시험 문제 가끔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선물과 옵션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식을 적으시오 라던가, 그죠? 그건 몇 페이지에 있는가 라던가 뭐 그런 식의 문제를 내는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이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사실은 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 문제를 똑같이 내더라도, 그죠? 똑같이 내더라도 틀릴 거야. 틀림없이 틀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많이들 틀릴 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방금 증명했던 FT는 ST의 미래가치로 결정된다라는 그 식은 선물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자, 무차익거래 상태란 차익거래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무차익거래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수요 공급의 변화가 없어서, 그죠? 수요 공급 변화가 없는 거죠. 고평가되지도 않고 저평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따라서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변화가 없어서 시장 가격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 요거는 정확히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나 시장 균형 상태나 같은 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을 전부 다 빌려서 충당하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차익 거래의 정의는 뭐다? 추가적인 위험과 자금의 비용의 부담 없이 위험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그 확실한 양의 수익을 차익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근데 그걸 구성하는 방법은 저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파생상품은 다른 자산의 그 가격이 연동돼서 결정되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방금 증명했던 FT는 ST의 미래가치로 결정된다는 그 식을 보면 선물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식이 바로 선물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 내더라도 항상 틀리는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 도대체 왜 틀리는 겁니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누누이 틀려. 자, 이제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옵션. 현재 시점 T와 미래 시점 라지 T에 대해서 옵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어. 콜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거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똑같은 개념인데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것을 풋옵션이라고 한다. 이게 선물하고 비슷하죠, 개념이. 선물, 그죠?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을 선물, 선도 선물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그 선도 선물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양 당사자가 둘 다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죠? 둘 다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근데 양 당사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기로 계약한 사람도 만기에 사줘야 되고, 그죠? 팔기로 계약한 사람도 만기에 그 조건에 따라서 팔아줘야 된다고. 근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에서 양 당사자, 의무를 지고 있는 양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 의무가 아니라 그걸 권리로 전환해 준 거를 옵션이라 그래요. 옵션. 그래서 사는 사람 쪽, 사는 계약자 쪽의 의무를 살 권리로 전환해 준 게 콜옵션이고, 그 다음에 파는 사람 쪽에 그 의무를 팔 권리로 정해 준 거를, 전환해 준 거를 풋옵션이라고 그런다. 풋옵션이라고 그런다고. 개념이 간단한 것 같죠? 선물에서 이제 약간 변형된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죠? 근데 요 단순한 차이가 뒤에 가보면 그 옵션 가격 계산하고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요. 요 한 끗 차이인데, 시작할 때는 개념상의 한 끗 차이인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하여튼 그런 게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옵션,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그죠? 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그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는 건데, 옵션은 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는, 그죠? 매수자가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권리를 가지고 한쪽은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살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고, 팔 사람은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팔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사람은 항상 의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해요? 권리를 갖는 쪽이 항상 유리하지. 권리하고 의무가 뭐가 다릅니까?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권리하고 의무가 뭐가 달라요? 의무는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어. 그죠? 의무는 내 마음대로, 이런 의무를 지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겠다. 이러면은 처벌이 뒤따르죠. 그죠? 그런 게 의무야. 의무는 내 마음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병역에 의무가 있다. 군대 가야 되는데, 나 안 갈래. 난 내 의무 포기할래. 이러면, 그러면 병역 기피자.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징역 살죠. 그렇게 돼 있다고. 그죠? 혹은 그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 선도라고 해봅시다. 사적인 계약, 선도의 경우에 계약을 맺었는데, 나 계약 파기할래. 나 안 할래. 계약 지켜야 될 의무 안 할래. 이러면 소송 당해가지고 나중에 뭐 반드시 패소하겠죠. 계약을 먼저 위반한 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뭔가 제재가 따르는 게 의무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뭔가 처벌이나 제지가 따르는, 그죠? 그러한 게 의무고,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남이 강요해가지고 나한테 그거 못하게 하면 그 난리 나지. 그죠? 내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내 권리를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죠? 권리가 뭐가 있을까? 권리가 뭐가 있을까? 내가 아침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 할까? 뭘로 할까? 권리. 나의 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서실, 그죠? 독서실을 뭐 전기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한 달짜리 전기권을 끊어가지고 요 자리는 한 달 동안 내 자리야. 내가 빌렸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죠? 권리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그 자리에 갔는데 누가 딴 사람이 앉아 있고 안 비켜줘. 그럼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권리라고, 권리. 권리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 권리에 대해서. 내 권리를 포기해라, 뭐 해라, 뭐 하여튼 그런 걸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합법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합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권리의 행사를 막게 되면 막은 그 사람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그죠? 근데 나는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뭐 3개월치 그 헬스 그 뭐 비용을 냈는데, 헬스장 이용료를 다 냈는데, 내고 나서 안 가도 그만이야. 안 가도 그만이야. 그죠? 안 간다고 해가지고 뭐 당신 왜 끊어놔놓고 안 오시오 이러면서 막 처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권리라고, 권리. 그죠? 그래서 내 권리는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어. 의무는 내 마음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안 지켰을 경우에는 뭔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의무고, 권리는 내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권리라고. 그죠?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해요? 어느 쪽이 유리해요? 똑같은 건데, 그죠? 여러분이 병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 특별한 뭐 저 신체가 뭐 아프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병역의 의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징역을 살게 돼요. 그죠? 병역 기피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그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라고 해봐요. 미국이나 뭐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근데 가려고 하는데 너 못 와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 그죠? 나는 군대를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모병제 국가에서는. 그죠? 그게 뭐 각 나라에 그 보장돼 있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가, 그다음에 공무 담임권, 그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 선거에 출마를 한다, 어디 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이 돼 있다. 그런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의무병이 아니고, 그죠? 미국 같이 그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인 경우, 그죠? 그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직업군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군대를 가고 싶어. 근데 군대에서 오지 말래.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유로 당신은 신체적인 능력이 군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거는 이제 그걸 차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가지고 군에서 뭐 총을 쏴야 되고 보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고로 양쪽 손목이 없다라고 해봐요. 그럼 총을 못 쏘잖아. 근데 나의 권리를 보장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런 걸 이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 사람이고 체력도 좋고 막 그런데도 군대 가겠다 그러는데 군대 못 오게 하고 이러면 나의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나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뭔가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를 상대로 뭐 내가 군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한 뭐 그 징병 뭐 관련되는 관리라던가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군대를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 군대 안 가. 그런다고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거든. 그게 권리와 의무의 차이라고. 그죠?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유리해요. 권리를 만약에 이제 이 병역이 권리라고 하면 그 권리는 내가 합법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 나 군대 안 갈래. 이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고. 나 갈래.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래.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징병제처럼 그 병역이 의무인 경우에는 안 가면 처벌을 받는 거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가 항상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줄게. 징병제 할래, 모병제 할래.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징병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갔다 왔는데 내 후배들도 계속 가야 됩니다. 나는 갔다 왔는데 내 밑에 애들부터 안 가면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대 안 간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 징병제가 좋습니까? 모병제가 좋습니까? 이러면 100% 모병제가 좋다고 할걸? 나 별로 그렇게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군대 가는 게 꿈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대체로는 군대 가면 고생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죠? 뭐 군대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 그죠? 의무를 권리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의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까? 이러면 권리로 전환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권리를 쥔 사람하고 의무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거래는 불공정하다. 중간에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그래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의무만 갖게 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 그게 옵션 가격이야. 옵션 가격. 그래서
콜옵션을 보유를 해가지고 이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사람은 의무만 보유하게 되는 사람한테 옵션 가격을 지불하고 옵션을 사온다고, 권리를 사온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옵션의 발행자는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줄 의무를 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죠?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의 정한 가격, 여기서는 이제 K로 나타낼 거야. 우리 앞에 선물에서는 FT로 나타냈었잖아요. 그죠? T 시점에 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FT로 나타냈는데 옵션에서는 그냥 상수값 K로 나타내. K. 요 이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야. K로 나타내는데 요 K로 옵션 발행자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거야. 사오는 거야. 돈을 주고 콜옵션 가격을 발행자한테 주고, 그리고 발행자는 그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든 포기하든지 간에 그 의사 결정에 따라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이 콜옵션이고, 풋옵션은 풋옵션을 갖게 되는 사람,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사람은 발행자로부터 풋옵션을 돈 주고 사오는 거야. 사오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한테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거야. 사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풋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이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걸 옵션을 행사해서 K라는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거냐, 아니면 팔지 않고 그냥 포기할 거냐, 그죠?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풋옵션 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은 기본적으로는 이 선물 선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의무만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살 의무를 갖고 있던 사람의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걸 콜옵션이라고 하고, 팔 의무를 갖고 있던 사람 쪽에 그 의무를 권리로 바꿔준 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누가 항상 불리하냐? 그 의무만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불리한 거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유리한 거지, 그죠?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권리를 보유하는 쪽이 의무를 보유하는 쪽으로 돈을 줘,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한 이제 불공정에 대한 해소로 돈을 주는데 그게 옵션 가격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K라는 가격으로 옵션 발행자로부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는 대신에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사오는 거예요. 콜옵션 가격이라는 그 금액을 주고, 그리고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 K로 옵션 발행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발행자로부터 사오는 거야. 풋옵션 가격을 주고.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돈 주고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를 들고 있는 거고, 풋옵션과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사간 사람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줘야 될 의무를 갖는 대신에 그 대가로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받은 거야. 발행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권리만 보유한 사람과 의무만 보유한 사람 간의 거래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금전 거래를 하도록 만든 그러한 상품을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무를 권리로 전환했을 뿐인데, 그죠? 일단 상품이 두 개로 쪼갈라졌죠. 선도 선물의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상품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쪽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쪽에 어느 쪽에 권리를 줄 거냐에 따라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두 종류로 갈라졌고,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좀 더 복잡해져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약간 바꾼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콜옵션, 풋옵션을 거래할 때 이제 주고받는 그 가격, 그러니까 선물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게 없었죠. 계약서상에 그냥 쓰는 거니까 누가 불리할지 누가 유리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돈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계약서만 썼다고 하면 이 옵션은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해. 상경계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식.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계산기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용어는 똑같아. 선물 선도가 똑같아요.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제 매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을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데 만기도 똑같아.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거래가 일어나는 미래 특정 시점을 만기 maturity, expiry, expiration 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요게 달라. 행사 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선물에서는 선물 가격에 해당되는 값이야. 선물에서는 선물 가격이라는 그 값인데 선물에서의 선물 가격은 계약상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주고받는 돈은 없고 계약서상에 적는 그 가격이 FT라고 해가지고 선물 가격이라고 했는데 옵션은 옵션 가격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 왜? 옵션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고받는 그 금액을 옵션 가격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적는 그 특정 가격은 옵션 가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행사 가격.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란 뜻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하는 가격.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한다는 걸 이제 영어 단어로 하면은 이제 exercise라고 그러거든요. exercise the right 그러면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거든요. exercise. 연습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 책 보면은 연습 문제 해놔놓고 exercises 이렇게 되죠. 아니면 운동이라고 해석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운동?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권리를 행사한다고 할 때 exercise라는 동사를 써요. exercise my right. exercise your right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사 가격은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exercise price라고도 하고 strike price, striking price라는 용어도 써요. strike price, striking price. 요 용어는 뭐랄까 하여튼 뭐 어떤 임계치 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요 값을 넘으면 권리를 그러니까 요 값을 넘거나 뭐 하여튼 어느 쪽으로 위로 넘든지 아래로 넘든지 그 옵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요거보다 작거나 크거나에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고 행사를 포기하고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striking price 혹은 strike pric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이게 나오더라? 군사 용어에 보면 striking distance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리,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기에 적합한 그 사정거리, 총으로 치면 사정거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striking price 이렇게 striking distanc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해서 striking price, strike pric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riking price, strike price, exercise price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exercise price의 앞글자 E를 따가지고 E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행사 가격을 E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 E를 이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기대값 그 나타낼 때 E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행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K를 많이 써. 우리는 K를 쓸 건데 이 K는 striking price나 strike price에서 나온 거야. 중간에 있는 저 K. 왜 굳이 중간에 있는 걸 쓰십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쓰려고 보니까 S는 이미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쓰고 있어. 그죠? S를 왜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쓰겠어요? S를? 스탁에서 나온 거거든. 스탁 혹은 spot. SPOT. 그죠? spot price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 책에서는 사용을 안 했지만 spot이라는 게 이제 선물에 이 대비해서 기초자산을 이야기를 할 때 현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물은 어떤 걸 이제 미리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기에 실제로 이 기초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질 거지만 그거를 지금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래 그 거래를 지금 결정한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용어로 현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현물. 기초자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직접 지금 바로바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물건 이런 뜻으로 현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 그 현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spot이거든. spot. on the spot 이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런 뜻이잖아. 그 spot이야. 그 spot. SPOT. spot에 S를 따가지고 기초자산 가격을 나타낼 때 ST를 쓰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상황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자산이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 이제 파생 상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스탁에서 이제 S가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스팟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은 이미 S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킹 프라이스에서 앞글자 S를 따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다음 글자인 라지 T든지 스몰 T를 따오려고 하니까 시간 나타낼 때 스몰 T, 라지 T 둘 다 쓰고 있지. 그래서 못 써요. 그다음에 R을 따오려고 하니까 연간 이자율 쓰는데 R을 쓰고 있죠, 이미. 그 다음에
I를 쓰려고 하니까 명목 이자율 뭐 이런 걸로 I를 이미 쓰고 있죠. 뭐 경제학 우리는 이제 I는 안 쓰지만 그죠? 명목 이자율이나 실질 이자율이나 우리는 같다고 가정을 하잖아. 그 물가 상승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글자인 K를 쓴 거야. K를 쓴 거야. K도 경제학에서 쓰는데요. 쓰죠. 그죠? 자본, 캐피탈, 자본 나타낼 때 그죠? 쓰는데 최소한 금융 상황에서는 그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의 K, 캐피탈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 행사 가격, 옵션의 행사 가격을 나타낼 때 S 안 되고 T 안 되고 R 안 되고 I 안 되고 그 다음에 K다. 그죠? K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킹 프라이스를 K로 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그 선물의 선물 가격하고 같은 개념이야. 계약서상에 적는 그 가격, 계약 가격을 K라고 나타내요. K는 그러면 뭐 어떻게 결정되는 공식 같은 게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수 K, 상수로 그냥 인덱스, 시간 인덱스도 안 붙고 K라고 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K는 그냥 정하는 거야. K는 그냥 정하는 거예요. 네? K는 그냥 정해요? 왜 선물 가격은 FT는 ST의 미래 가치라고 그렇게 공식도 있고 증명을 해놔놓고, K는 왜 마음대로 정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K를 마음대로 정하더라도, 그게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주고받는 옵션 가격 있잖아요. 그게 달라져. 그래서 옵션 가격을 주고받을 때 이 K를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옵션 가격에 반영돼서 주고받기 때문에 K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값이야. 그죠? 선물의 경우에는 FT를 아무렇게나 정하게 되면, 그죠? 이 초기에 계약 맺을 때 현금을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두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FT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할 때 그 ST의 미래 가치가 되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뭐 그 차익 거래도 발생하지 않고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고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이 FT 값을 마음대로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거를 보상해 줄 길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FT를 정할 때 그렇게 면밀하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 옵션에서 행사 가격 K는 이 K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주고받게 되는 그 옵션 가격을 다르게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유불리를 다 상쇄를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행사 가격 K는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을 볼 수 있게 될 텐데,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K가 달라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콜옵션, 풋옵션 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K를 어떻게 설정을 하든지 간에 그 K 값에 이제 상응하는 합당한 콜옵션 가격만 주고받으면 이게 서로 손해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고받는 금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FT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FT는 ST의 미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되지만, 이 행사 가격, 옵션의 행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어떻게 일단 정해놔 놓고 그거에 따른 이 거래자 간의 유불리는 옵션 가격을 주고받을 때 서로 이제 그 정산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의 행사 가격은 정하기 나름인데, 그렇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ST, 그죠? ST 값을 기준으로 정해요. ST보다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 K를 보통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그걸 행사 가격이라고 한다. 행사 가격.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옵션의 그 보유자는 권리만 갖고 있고 옵션을 발행할 사람은 의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항상 유리하고, 의무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이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옵션을 발행은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옵션을 가지려고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도 발행을 안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 이러면은 거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고 싶어도 누군가 발행을 해야지 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불공정성을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권리를 갖는 쪽,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이 불리한 사람한테 이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옵션 가격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콜옵션인 경우에는 콜옵션의 앞글자 C를 따가지고 CT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풋옵션의 경우에는 PT, 풋옵션의 앞글자를 따서 P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옵션 가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 그죠?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야기를 안 했구나.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콜옵션은 살 권리야, 살 권리.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드려야 되지. 상품을 불러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상품을 나적으로 부르고 나는 그걸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풋옵션은 팔 권리지, 팔 권리. 팔 권리라는 이야기는 물건을 밀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풋옵션.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콜옵션. 산다는 거는 물건을 나한테로 불러드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콜옵션이고, 콜이 부른다는 뜻이잖아. 풋옵션은 물건을 내 쪽에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풋옵션. 살 권리는 콜옵션, 이제 팔 권리는 풋옵션.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은 권리이고, 권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무하고 다르다. 옵션의 보유자는 만기에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 시점의 상황이 본인한테 유리하면 옵션을 행사하고, 그죠? 옵션 뭐를 살 수 있는, 얼마에 만기에 이 기초자산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K라는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하네. 그러면 그 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 권리, 본인의 권리대로 그걸 사는 거지. K라는 금액을 주고 기초자산을 사게 되는 거고, 불리하다. 그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옵션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옵션의 발행자는 옵션 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옵션 발행자가 항상 불리하죠. 따라서 항상 유리한 옵션 보유자,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이 옵션 발행자한테 옵션 가격을 지불을 해서 이러한 유분리를 서로 해소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고받는 그 금액이 옵션 가격이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옵션. 자, 콜옵션은 살 권리라 그랬어요.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 K로 옵션 발행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거를 콜옵션이라고 한다. 콜, 사들일 권리. 불러서 사들일 권리. 풋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정한 특정 가격 K로 옵션 발행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거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건을 밀어낸다는 뜻이죠. 밀어낼 권리, 팔 권리를 의미를 한다. 이때 이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underlying asset이라고 한다. 요거는 선물 선투하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고, 만기,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거래가 발생하는 미래 특정 시점, 라지티 시점을 만기, maturity, expiry, expiration이라고 부르는 것도 선물하고 완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에만 등장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정확히 그 선물에서 선물 가격에 해당되는 그 값이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서 정화돼 만기에 실제로 기초자산이 거래될 때 적용하는 그 특정 가격 K, 요거를 행사 가격이라고 하고, striking price, strike price, exercise price라고 부른다.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다양성을 좋아하나 봐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의 그러한 특성이 반영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키워드 집어넣어가지고 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연구가 있는지 저런 연구가 있는지. 근데 넣을 키워드가 막 엄청 많아. 조합이 엄청 다양해요. 요런 거에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지칭하는 용어도 한 서너 개 되고,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도 한 대여섯 개 되고, 요것도 지칭하는 단어가 뭐 대여섯 개 되고, 이러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똑같은 개념을 지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개념을 지칭하는데 요 용어를 쓰고. 하여튼 그래서 해보면 똑같은 놈을 검색을 하는데, 우리말로 검색하면 몇 번 검색 안 하더라도 이제 관련되는 문화를 쭉 빼낼 수 있다고 하면, 영어로 된 거 한번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그 개념 한번 검색하는데 다른 말 또 쓰고 있는 게 뭐 있지? 똑같은 개념을 나타내는데 딴 말로 쓰고 있는 게 뭐 있지? 이거 막 찾아가지고 해보면 무궁무진한 조합이 나와. 미치겠어. 그래서 연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논문 찾고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여튼 striking price, strike price, exercise price라는 저놈들 중에서
그 exercise price의 2를 따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값의 2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striking price나 strike price에서 S 쓰려고 하니까 기초자산 가격 나타낼 때 S를 이미 쓰고 있고 안 되고 T 쓰려고 보니까 시간 나타낼 때 T 쓰고 있어서 안 되고 R 쓰려고 하니까 이자율 나타내고 있어서 안 되고 I 쓰려고 하니까 명목 이자율로 쓰고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K로 나타내. K로. K도 그 경제학에서 그죠? 그 캐피탈인데 왜 K를 쓸까? 독일어여서 그래. 독일어. 지금은 여러분이 배우는 경제학과 금융이 전부 미국 경제학, 미국 금융학이지만 초창기에 이제 그 경제학이 시작될 때는 미국은 뭐 그때는 이제 후진국이고 지금은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이 경제학이 태동하던 시절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영국에 대한 도전자가 독일이라던가 뭐 프랑스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독일이 경제학적인 전통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영국이 또 경제학적인 전통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어에 이제 그 독일어에서 사용하던 그런 용어 같은 게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캐피탈의 자본이라는 뜻의 캐피탈을 독일어로 쓰면 K로 시작하거든요. K-A-P-I-T-A-L.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읽는 것 자체가 일본식으로 읽는 건데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의 자본론 보면은 이제 독일어로 다스 카피탈 이렇게 적혔어. 다스 카피탈. 다스는 이제 정관사야. 더 카피탈. K-A-P-I-T-A-L. 자본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캐피탈 C-A-P-I-T-A-L. 그죠? 그래서 그 자본을 나타낼 때 독일어로 K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K로 나타내요. 그 경제학에서 자본이라는 걸 지칭을 할 때 K로 나타내는데 이미 이제 K라는 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이 금융 상황에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의 자본 개념은 안 쓰이죠. 그죠?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그 자본은 이 금융에서 말하는 이 자본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건 뭐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던가 뭐 이런 걸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뭐 땅이라던가 뭐 이런 걸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금융에서 자본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돈이지. 그래서 금융에서 말하는 자본하고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자본을 지칭하는 그 K는 이 금융에 안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격을 K로 그냥 나타내기로 한 거야. K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I를 쓰겠어요? 그죠? K 다음에 나오는 I를 쓰겠어? 안 되잖아. 아니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E를 쓰겠어? 안 되잖아. N을 쓰겠어요? N은 뭐 수잖아, 수. 그죠? 연도수라던가 뭐 어떤 수 나타낼 때 N 쓰잖아. G 쓰려니까 성장률 같은 거 나타낼 때 G로 쓰거든. 그러니까 천상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알파벳이 K밖에 없어. K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사 가격을 K라는 알파벳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계약 가격이야. 계약 가격. 그래서 선물의 경우에 선물 가격에 해당되는 그 계약상의 그 가격을 K 행사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값이 결정되는 거는 계약되는 시점인 T 시점에 결정이 되는 값인데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만기 라지 T 시점에 이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그 가격이 K 행사 가격 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격. 요거는 또 내 얼굴이 끊겼네. 나와라 얼굴. 나왔다. 옵션 가격은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권리를 들고 있고 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그 거래 상대편은 의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들고 있게 되는 사람이 의무만 들고 있게 되는 사람한테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 그거를 옵션 가격이라고 하죠. 옵션 가격, 옵션 프라이스. 그래서 콜옵션인 경우에는 콜옵션의 앞글자인 C를 따서 CT로 나타내고 풋옵션인 경우에는 PT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옵션의 보유자가 옵션의 발행자한테 지불하는 그 가격을 옵션 가격, 금액을 옵션 가격이라고 부른다. 옵션 가격.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주고 옵션을 사오는 거죠. 옵션이라는 게 권리니까 권리를 사오는 셈이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과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고받는 금액 자체가 없죠. 그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상에 적는 가격을 선물 가격 혹은 선도 가격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옵션의 경우에는 주고받는 그 금액을 옵션 가격,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것
가격처럼, 그죠? 옵션 가격이라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적는 금액은 행사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선물 가격처럼 어떻게 이 행사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없는 이유가 행사 가격을 뭘로 정하든지 간에 어느 쪽 사람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거는 이 처음에 옵션을 사고 팔 때 이 주고받는 그 옵션 가격에 이 K의 영향이 반영돼서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가격은 K는 특별히 뭐 계산하는 공식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정하면 되는데, 기초자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기초자산 가격보다 좀 큰 값으로 하거나 좀 작은 값으로 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옵션이다. 옵션은 권리이고 권리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무하고 다르다. 그래서 옵션의 보유자는 만기의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 상황이 본인한테 유리하면 행사하면 되는 거고, 불리하면 옵션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반대로 이제 옵션의 발행자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응해줄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옵션 발행자가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반드시 여기에 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옵션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위험을 전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어요. 선물을 이용한 위험 전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것처럼 옵션도 옵션을 이용해서 위험을 전가할 수가 있다. 자, 콜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과 풋옵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느냐면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위험을 옵션 발행자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이 풋옵션을 보유하게 되면 그 위험을 옵션 발행자한테로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자, 봅시다. 그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살 예정이야. 투자자 A는 어떤 자산을 살 예정이야. 반드시 사야 돼. 그죠? 살 예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뭐 현대자동차라고 합시다. 아니면 뭐 꼭 현대자동차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 연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연료를 지금 추세대로 쭉 가면 3개월 후가 되면 연료가 바닥이 날 것 같아. 그러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기름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석유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3개월 후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불안한 거야. 그 불확실성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뭔가 살 예정인 사람은 얼마에 사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 사람 투자자 A 같은 경우에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싸게 사는 건 걱정이 아니거든. 그죠? 지금 예상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사는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비싸게 살까봐, 더 비싼 돈 주고 사게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격 변동 위험도,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이제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봤다면,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그 위험을 쪼개가지고, 그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혀 위험이 아니야. 가격이 더 떨어져가지고 헐값에 사게 되는 그 상황은 나는 걱정이 안 된다고, 그죠?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비싼 값을 치르고 뭔가 사게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그죠? 그래서 가격 상승 위험을 지금 갖고 있다고. 뭔가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죠? 근데 그거를 콜옵션을 사버리면, 그죠? 투자자 B가 발행하는 콜옵션을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K라는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석유라고 해봐요. 석유를 K라는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유가가 시장에서 만기 시점에 K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콜옵션 포기하면 되지. 그죠? 콜옵션 포기하고 싼 그 시장 가격으로 사면 되죠. 사면 되고,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폭등하게 되면, 폭등을 하더라도 아무리 유가가 오르더라도 행사 가격 K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는 있지. 콜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맥시멈 행사 가격 K를 넘어서서 내가 돈을 지불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콜옵션을 갖고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폭등 위험을, 콜옵션을 보유함으로써 유가 폭등 위험을 제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들고 있는 사람, 뭔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팔 일이 있는 사람,
팔아야 될 예정인 그 투자자 C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겠어요? 얼마에 팔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래 팔 때 얼마에 팔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위험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되죠. 그죠?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 C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라지티 시점, 미래의 만기 라지티 시점에서 오르는 건 전혀 걱정이 안 돼. 오르면 올수록 나는 땡큐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서 이 아람코라고 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회사, 그죠? 아람코라고 해보면 아람코 입장에서는 라지티 시점에 뭐 석유 100만 배럴을 팔아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면 올수록 땡큐지.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가가 폭락할까봐 걱정인 거죠. 그죠? 지금 예상보다 더 폭락할까봐 걱정인데, 그래서 행사 가격이 K인 풋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배럴을 기초자산, 석유 100만 배럴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배럴당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지금 국제유가가 얼마죠? 하여튼 70달러라고 할까? 쉽게 100달러로 합시다. K가 100달러인, 그죠? 배럴당 100달러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해가지고 기초자산은 총 이제 석유 100만 배럴이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폭등하면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풋옵션 포기하면 돼. 그냥 풋옵션 포기하고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그냥 석유를 내다 팔면 되는 거고, 유가가 100달러보다 배럴당 100달러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석유 100만 배럴을 배럴당 100달러라는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들고 있지.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100달러 밑으로는 절대로 안 팔게 된다고. 그죠? 행사 가격 100달러로는 팔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가격대로 비싸게 팔면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풋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배럴당 100달러에 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에는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폭락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한 위험 전가야.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한 위험 전가라고. 그래서 콜옵션을 가지고 위험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뭔가 살 게 있을 때는 살 권리인 콜옵션을 보유를 하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죠? 위험을 옵션의 발행자한테 전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팔 게 있을 때는, 미래에 뭔가 팔아야 된다, 팔 게 있을 때는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위험을 옵션의 발행자한테로 전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거를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좀 더 이제 방금 내가 말로 설명을 했지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T 시점 현재 어떤 자산을 미래 라지 T 시점에 매수할 예정인 투자자 A 입장에서는, 그죠? 투자자 A는 뭔가 살 예정인데 라지 T 시점에서 이 자산의 가격 S 라지 T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S 라지 T의 폭등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 헐값으로 사면 살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문제야.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 값에 사게 될지도 모르는,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위험, 가격 폭등 위험, 이런 거에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투자자 A가 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을 T 시점에 투자자 B로부터 CT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은 CT라는 비용이 지금 나가죠.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긴 한데, 만약에 라지 T 시점에 S 라지 T가 폭등을 해가지고 행사 가격 K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더라도, 그러면 시장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은 엄청 높아졌지만 이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가격 S 라지 T보다 낮은 확정된 행사 가격 K의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맥시멈 K만 지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S 라지 T의 이제 폭등 혹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셈이죠. 근데 요 옵션을 발행해준 투자자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투자자 B는 이 옵션을 발행을
하는 대가로 옵션 가격인 CT만큼을 받았죠. 받았지만 만약에 SRIT가 폭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RIT가 폭등을 해가지고 K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옵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 A는 옵션을 행사할 거 아니야.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이 발행한 이 투자자 B로부터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이거를 K라는 가격을 받고 이 콜옵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 A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더 비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더 비싼 시장 가격 SRGT에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그거를 투자자 A한테 더 낮은 확정된 행사 가격 K에 매도를 하게 돼서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콜옵션이 없었더라고 하면 투자자 A가 직면해 있던 그 위험 있죠. 그런 위험. 어떤 그 가격이 상승할지 모르는, 상승하게 되면 비싸게 값을 치르고 사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 그게 투자자 B한테로 지금 넘어온 거죠.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야, 이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투자자 A가 옵션을 행사하게 돼서 나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죠? 비싼 시장 가격에 사가지고 헐값에 투자자 A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죠?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콜옵션을 발행을 함으로써 그 투자자 A가 콜옵션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갖고 있던 그 걱정을 이 투자자 B가 콜옵션을 통해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죠? 투자자 B 입장에서는 SRGT가 K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투자자 A가 옵션을 행사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시장 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 A 입장에서는 옵션을 그냥 포기를 하고 시장에서 싼 가격인 SRGT라는 더 싼 가격에 그냥 사면 되잖아. 그러면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죠? 투자자 B 입장에서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투자자 B는 그냥 CT라는 금액을 이제 옵션 발행하면서 받은 거, 그게 그냥 고스란히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써주고 나서 자기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땡큐야, 땡큐. 그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옵션 나한테 사간 사람이 옵션 행사를 안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난 해줄 게 없는 거거든. 처음에 이제 옵션 발행할 때 이제 받았던 그 금액만큼이 내 돈이 되는 것 뿐이잖아. 그죠? 그래서 옵션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오르게 될 게 걱정이죠. 그래서 투자자 A가 원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가격 폭등 위험이 투자자 B에게로 이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을 통해서 투자자 A가 갖고 있었던 위험이 투자자 B에게로, 발행자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A의 위험이 투자자 B에게로 콜옵션을 통해서 전가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풋옵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팔 게 있는, 투자자 C는 뭔가 팔 게 있어요. 팔 게 있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겠어요? 폭락하는 게 문제지. 비싸게 파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헐값에 팔까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SRGT가 이제 하락할 위험, 그죠? 그러한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풋옵션을 투자자 D로부터 샀어요. 행사 가격이 K고 만기가 라지 T인 그러한 풋옵션을 이제 사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팔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라지 T 시점에 SRGT가 폭락을 해서 SRGT가 K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하더라도 그러면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K라는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행사 가격 K만큼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RGT의 폭락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옵션을 이러한 풋옵션을 투자자 C에게 발행해준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SRIT가 폭락을 해가지고 SRIT가 K보다 작아지게 되면 옵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 C가 옵션을 행사할 거 아니야. 즉 K라는 가격에 이 그 기초자산을 투자자 D한테 팔 거 아니야. 그럼 투자자 D는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그죠? 투자자 C로부터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더 낮은 가격인 SRGT를 받게 되겠지. 그래서 높은 확정된 가격에 이 투자자 C로부터 기초자산을 사서 시장의 헐값으로 처분해야 되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SRIT가 올라가는 건 걱정이 안 돼. 왜? SRIT가 오르게 되면 투자자 C가
풋옵션의 행사를 포기를 하고 그냥 시장에서 거래를 바로 하는 게 유리하죠. 이 풋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옵션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이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은 PT라는 이 금액이 그냥 자기 돈이 되는 거고 딴 건 다른 뭐 활동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S라이트가 폭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폭락하면 할수록 본인은 K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투자자 C한테서 기초자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헐값인 시장 가격 S라이트에 처분을 해야 돼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가격 하락 위험이 이번에는 이 옵션을 통해서 풋옵션을 통해서 투자자 D한테로 옮겨온 셈이죠. 그래서 투자자 C가 갖고 있던 그 기초자산의 가격 폭락 위험이 투자자 D에게로 풋옵션을 통해서 전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왜 이런 걸 하겠느냐 하면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그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그죠? 옵션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옵션을 행사해버리면 옵션 행사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만큼 이 발행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나는 만개 할 일이 없잖아. 옵션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 보유자가. 그리고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았던 그 금액은 고스란히 자기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요런 조건으로 발행을 하는데 틀림없이 만기에 이 옵션 보유자들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옵션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발행자의 예상대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옵션 가격만큼이 본인의 투자 수익이 돼가지고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써주고 돈 받은 게 그냥 자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천 들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 금액이 크진 않아. CTPT를 나중에 이제 옵션 가격으로 그 옵션 가격 계산하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초자산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근데 이 거래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봐요. 이런 옵션을 하나만 발행을 한 게 아니라 뭐 엄청난 양을 발행했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 이 큰 금액이 그냥 고스란히 자기게 될 수 있다고.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옵션 행사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옵션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이러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미천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투자를 투자자 B와 투자자 D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을 뭐라고 한다? 투기꾼이라고 한다.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을 투기꾼이라고 했었죠. 앞에 이제 선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투자자 B와 투자자 D처럼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기꾼들이야. 투기꾼들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